게시 탭에서 게시만 한번 눌러주면은 이미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문서 편집도 되고 행렬도 만들 수 있고 뭐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자동화도 걸 수 있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정말 강력한 포인트는 시각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션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제가 로드맵을 제공해 드릴게요. 노션을 여시고 여기서 새 페이지 만들기 한번 눌러서 그냥 백지 상태의 요 페이지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지금 노션을 아예 처음 써보셔가지고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여기는 사이드바. 사이드바는 옆에 있는 메뉴바인데 요 버튼을 눌러서 접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거든요. 열려있다는 가정하에서 맨 위에 있는 자기 프로필을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기본 설정에서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한국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한국어로 기본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노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좀 막막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막막하다. 노션을 깔아가지고 이제 열어봤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주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노션을 막막하다라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엔 요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지 한글, 뭐 HWP죠? 한글이라든지 뭐 워드, 구글 클래스룸 뭐 이런 도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은 이 도구들로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지가 되게 명확해요. 엑셀을 쓴다면은 행렬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죠. 행과 열 위에 무언가를 정리해 가지고 필터링도 하고 소팅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엑셀이다라고 하는 건데 한글도 마찬가지죠. 한글 요거는 문서 편집 도구니까 문서를 편집해가지고 출력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워드도 클래스룸도 마찬가지로 이 고유한 도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노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셨을 거예요. 노션 좋대. 노션을 배우는 이유 좋대. 노션 괜찮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노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제 업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셨는데 일단은 노션이 괜찮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켜봤더니 자유도가 되게 높대요. 노션은 얘네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편집도 되고 행렬도 만들 수 있고 뭐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자동화도 걸 수 있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대, 괜찮대 라고 해서 와봤더니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노션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뭔가 자유도가 높은 RPG 게임에 그냥 맨몸으로 버려진 것 같다. 이런 인상들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것을 우리 교직 생활에 혹은 직장인들의 생활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실무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무 사례를 통해서 노션의 기본 개념을 익히는 데 집중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션은 기능이 정말 많아요.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기능들이 아직 숨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모두 배운다? 그래서 내 손에 익힌다? 라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기능을 배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필요한 기능을 익혀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익힌다거나 내 모든 실무 사례에 적용한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일단 기본 개념과 접근 방법부터 익히시고 그 다음에 내 실무에 맞는 기능을 찾아서 쓰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는 이 빈 페이지에서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는 이 빈 페이지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자, 노션을 켠 다음에 새 페이지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열리게 되죠. 노션의 기본 구조는 워크스페이스와 그리고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하위에 블록이라고 하는 이 3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별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워크스페이스예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 노션 계정 아래에 있는 최상위의 저장 공간이 바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고 이 워크스페이스의 하위에는 온갖 페이지들이 모여서 나만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한글로 치자면은 하나의 독립적인 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페이지를 열어서 제목을 붙여주고 이 안에 콘텐츠를 넣으면은 나만의 문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새 페이지 여셨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제목을 붙여보죠. 자, 첫 번째, 노션을 배우실 때 막막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노션은 은근히 사용자의 여정 설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쌤들이 새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막막하다?
막막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요 공간, 제목을 입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볼 건데 오늘은 그냥 저랑 노션 연습해 보실 거니까 노션 연습장 정도로 한번 이름을 붙여보죠. 연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얼쩡얼쩡 거려봤더니 애들이 또 사용자의 여정을 설계해 놨네요. 아이콘 추가할래? 커버 추가할래? 라고 하는 걸 묻고 있잖아요. 노션 연습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까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고 커버도 추가할 수 있대요. 이건 철저하게 그냥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인데 이 노션 연습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예쁜 이모지나 모노톤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최대한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여보자라고 하는 거죠. 연습장이니까 저는 뭐 대충 노트 이런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노트 있네요. 이런 것들 이렇게 붙여보면 되는 거죠. 노션 연습장. 그리고 원한다면은 커버 이미지나 커버 색상까지 사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꾸며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정을 붙여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더라도 눌러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이쁘게 꾸며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노션을 이쁘게 꾸미는 거, 노구라고 하죠. 노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실용주의자들은 노구 필요 없다. 왜 노션을 이쁘게 쓰려고 난리를 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극 실용주의자에 가까우면서도 노구는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예쁘게 쓰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여주진 않지만 예쁘게 써야 손이 가고 손이 가야 도구에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어야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는 안 하더라도 요 커버 이미지나 아이콘 같은 거는 한번 넣어보시는 거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자, 30초 시간 드릴게요. 제목, 아이콘, 커버 변경하는 거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미션 완수하신 분은 이모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 진도를 못 따라가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도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춰드리고 중간에 피드백 할 수 있으면 피드백 해드리고 정 안 되면은 놓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오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죠. 제목을 붙였으니까 이제 아래에다가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노션이 지가 뭐 복잡해봤자 기본적으로는 문서 편집 도구가 맞습니다. 페이지에 제목을 붙였으니 여기다 쓰고 싶은 걸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한국사 0일차시 학습지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다면은 저희가 한글 문서나 워드를 편집하듯이 이 안에다가 학습지 콘텐츠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튀어나오는데요. 타이틀을 쓴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영역을 페이지 콘텐츠라고 합니다. 영역 같은 거 이름도 제대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각종 콘텐츠를 배우실 때 도움이 돼요. 이게 페이지 콘텐츠 영역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엔터를 몇 번 쳤더니 여기에 이렇게 줄이 생겼죠. 근데 이 줄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줄이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객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릴 때 왼쪽에 핸들이 나오죠. 이 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하나가 독립 객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독립 객체들을 노션에서는 바로 블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학습지 쓰면 되는 거지 뭐 블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게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면은 노션을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한글 같으면은 뭐 블록을 쓰고 블록 2를 쓰고 블록 3을 쓰고 줄바꿈을 한다고 해서 이 각각의 줄이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노션은 요거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객체거든요. 대체 줄바꿈을 할 때마다 객체가 독립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저를 따라서 블록 1, 블록 2, 블록 3 정도를 적은 이후에 진행을 해볼게요. 이 타이틀 아래 노션 연습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다가 클릭을 하시든지 엔터를 치시든지 해서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놓고 블록 1, 블록 2, 블록 3이라고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노션의 최하위 단위가 블록입니다.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하부 단위가 블록인데 이것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첫 번째,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블록들이 독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 블록 핸들을 이용해서 블록들의 위치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노션에서 요 핸들이 보이면 무조건 드래그 앤 드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1, 2, 3의 순서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이게 이번 미션이에요. 미션 완수하신 분 이모지로 응답해 주세요. 지금 아마 당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왕초보광이라는 거 알고 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쉬운 것까지 가르친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블록 1, 2, 3번을 그냥 자유롭게 휙휙 옮겨본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쌤들 은근히 커요.
저희가 한글에서 만약에 블록 1과 블록 2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봅시다. 긁어서, 잘라서, 붙이고, 때리고. 긁어서, 잘라서, 붙이고, 때리고. 적어도 4번 이상의 커맨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노션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 한 번으로. 단축키를 알고 있다면은 키보드 컨트롤만으로도 쉽게 블록들의 위치를 교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마찰을 줄여주는 게 나중에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 길이거든요. 근데 블록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노션의 블록 단위 편집을 보여주는 정말 단편적인 장점이고요. 이 블록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정말 큰 강점을 보여줍니다. 자, 엔터를 친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슬래시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볼 거예요. 오늘 다 까먹으셔도 좋지만 이거 하나, 슬래시, 요거 하나만큼은 외워두세요.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노션 페이지 콘텐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블록을 끄집어 올 수 있는 명령어거든요.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슬래시를 눌렀더니 뭐가 막 튀어나온다. 텍스트, 제목, 글머리, 번호, 할 일. 아, 여기서 내게 필요한 모양새를 골라서 잡아다가 꽂아 넣으면 되는 거구나. 접었다 폈다가 필요하면은 토글을 불러오면 되는 거고,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면은 할 일 목록을 불러오면 되는 거고, 큰 글씨가 필요하다면은 제목을 불러오면은 되는 거구나. 이것만 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블록들이 뭐가 있습니다. 이 블록은 어떤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해요? 쌤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의미 없어요. 쌤들 다 저기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인데. 자, 보세요. 기본 블록 위에다가 커서 올렸을 때 오른쪽에 다 나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글쓰기를 시작하세요. 모양까지 예시 이미지로 나오죠. 제목 1번. 섹션 제목을 대자로 표현한다. 중자, 소자, 대자, 중자, 소자. 글머리 기호 목록, 블랙 기호를 붙여주는구나. 번호 매기기, 넘버링을 해주는구나. 이런 걸 제가 설명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쌤들은 페이지 콘텐츠를 편집할 때 이 한 줄 한 줄이 블록이라고 하는 독립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 슬래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블록의 모양을 갖다 꽂아 넣으실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스크롤을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고르시겠지만 나중에 여기 있는 블록의 유형들이 눈에 익고 나시면은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필요해? 슬래시 제목 1번. 할 일이 필요해? 슬래시 할 일 목록. 토글이 필요해? 호. 인용이 필요해? 인용.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더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단축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목 1번 옆에 샵이 하나 있네요. 제목 2번 옆에는 샵 2개, 제목 3번 옆에는 샵 3개, 블랙 기호 목록 옆에는 하이픈, 번호 매기기 목록 옆에는 1점, 할 일 목록 옆에는 대괄호 2개, 이런 식이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제목 1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슬래시 제목 1 이렇게 쓰잖아요. 제목 1이라고 쓰겠죠. 근데 이게 사실 웹상에서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웹상에서는 제목 1 이렇게 생긴 규격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샵을 쓰고 띄어쓰기를 하면은 즉시 제목 1번 블록이, 샵 2개면은 제목 2번이, 샵 3개면은 제목 3번이, 하이픈 때리면은 블랙 기호가, 그리고 대괄호 2개 때리면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하세요. 단계별로. 처음에는 일단 슬래시 눌러서 줄줄줄 끌어서 원하는 걸 한번 입력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록들이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즉시 명령어를 입력해서 빠르게 원하는 블록을 불러오시면 좋고, 이것마저도 완전히 익숙해지신다면은 여기에 있는 단축 키들을 확인해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게 실력을 증진시켜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잘 되고 계세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입력할지는 앞으로 쌤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용도를 또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만들어둔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입니다. 저는 노션에다가 직접 학습지를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링크로 공유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인용이라고 하는 블록이구나. 이거는 제목 1번을 사용했구나. 이것은 제목 3번이구나. 이건 일반 텍스트 블록이구나. 요건 인용이고 요것은 콜아웃이구나. 여기다가 두 개의 열을 만들어서 컬럼을 구분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내가 뭘 입력하고 싶은지 타겟팅을 해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처음에는 잘 못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것들을
다양한 블록으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처음에 이것들을 다양한 블록을 쓰시는 게 아니라 AI 유저 아닌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양한 블록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걸 싹 다 그냥 텍스트로 쓰실 겁니다. 제가 괜히 많은 걸 시켰네요. 자,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해보죠. 처음에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근대혁명 3대장 시민혁명, 시민의 힘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만들어지다. 주제 1, 미국혁명, 미국혁명 배경 이런 식이겠죠. 한글이라면은 여기다가 뭐 볼드 처리를 하거나 글씨 크기를 키워가지고 단락을 구분하거나 들여쓰기를 탁탁탁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노션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블록을 차용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해 가시면서 실력을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 자료를 작성하든 내 업무 기록을 작성하든 아니면 동료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은 공유 페이지를 작성하던 간에 처음에는 텍스트 블록으로 실력이 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있는 다양한 블록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를 내 마음에 들게 꾸며나가는 연습 이걸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샘플로 요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연습장 대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당장 생각해 쓸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니까 나에 대한 소개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형식은 자유입니다. 뭐 이름, 나이, 성격, MBTI 나눠 쓰셔도 되고요. 그냥 줄글로 나를 표현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쓰실 때 되도록이면은 3개 이상의 블록 유형을 이용해서 써보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실시간으로 써볼 테니까요. 쌤들 여기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블록을 이용하면 조금 이쁘게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써보는 걸로 할게요. 조건. 3개 이상의 블록 유형을 이용해서 나를 소개해보자. 이거를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2분 드리죠. 30분까지 해볼게요. 30분에 마칠 테니까요. 그 전에 나에 대한 텍스트를 한번 여러 가지 블록 유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이런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안 저도 한번 써보고 있을게요.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뭘 쓸까요? 저는 인용이라고 하는 블록을 이용해서 이 맨 위에 텍스트를 조금 깔끔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션 콘텐츠를 만드는 노션 가르치는 교사 현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끊어보고 저는 이제 이 글머리 기호 목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단축어로는 하이픈을 쓰고 띄어쓰기를 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블랙 기호를 가지고 글을 개조식으로 쓰는 거 저는 되게 좋아요. 선쌤이라고 합니다. 학력 2년차 노션 크리에이터 대표작 노션 교무수첩 가고 선생님들의 일상과 수업 업무에 대충 써보는 거죠. 텍스트 자체를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 블로그 유형을 써보는 게 목표니까 텍스트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블로그를 써볼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용구와 블랙 기호를 적어봤는데 하나 더 써야겠죠? 뭘 해볼까요? 구분선이라고 하는 블록을 이용해서 아래에다가 선을 그어보고 할 일 목록을 이용해서 저를 만나면 좋은 분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분산된 기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다양한 업무 툴을 다루면서 고생하고 계신 분, 2026년에는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은 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30분 됐네요. 3개 이상의 블록으로 나를 잘 표현해 보신 분, 이모지로 응답해 주세요. 자모가 깨졌는데 일단 빠르게 적느라고 대충 적어봤습니다. 3개 이상의 블록, 어떤 것들을 쓰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쉬운 미션 아니에요. 정말 아예 거의 안 써보신 왕초보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쉬운 미션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2개 이상. 일단은 여기서 블록 유형을 끄집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블록을 쓰면 좋을까를 고민해 본 것만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적어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션은 하나의 페이지가 하나의 완결성 있는 콘텐츠예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나에 대한 소개글을 적어둘 수도 있겠고요. 한국사 0일차 학습지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학습지를 채워 넣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새학기 마중물 연수 안내문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안내문구를 적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여기에 내가 만든 페이지들이 쭉 누적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한국사 학습지, 마중물 연수. 여기서 즐겨찾기를 해준다면은 개인 페이지가 아닌 즐겨찾기에서도 빠르게 내가 만든 콘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가 하나의 콘텐츠이다. 콘텐츠를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블록의 유형들을 차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만 하셔도 일단 노션을 기본적으로 메모 도구, 문서 작성 도구로는 쓸 수가 있게 된 상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요. 이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슬래시를 눌러서 내가 쓰고 싶은 블록들을 골라 넣으시는 건 성공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생님은 저를 만나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 글을 쓸 때 제가 블렛 기호를 가지고 쓴 거예요. 분산된 기록으로 고통, 다양한 업무 툴, 30분 퇴근 뭐 이렇게 썼는데 아, 후회가 된다. 요거 글머리기 목록 말고 체크박스로 만들 걸, 할 일 목록 블록으로 만들 걸 이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다 지우고 할 일 목록으로 다시 만들어서 적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노션이, 쌤들 생각해 보세요. 노션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좋은 도구라고 소문은 났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모든 옵션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걸 지우지 않고도 다른 블록 유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30초 드릴게요. 원래 아시는 분들 말고 모르는 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다른 블록 유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는 분이 한번 찾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옵션들을 찾아내는 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미 만든 블록 유형을 다른 블록 유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걸 한번 찾아내 주실 분. 오! 드래그를 했더니 기능이 떴다. 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김현희 선생님, 전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오, 블록 핸들을 눌렀더니 전환이 뜨더라. 뭔가 나온다. 저 이 이야기가 정말 좋아요. 뭔가 나오더라. 해봤는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이런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 있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이걸 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뒤지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 바꾸려고 노션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거 하나 바꾸려고 오픈톡방에서 질문하지 마시고 한번 눌러보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신민정 쌤의 사고의 회로를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아, 이걸 뭔가 편집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번 해볼까? 이게 맞아요. 드래그 했더니 위에 팝업창이 뜨면서 문서의 모양새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뜨는 동시에 여기에 이게 나오죠. 지금 글머리 기호 목록 상태인데 다른 걸로 바꿔볼래? 라고 하는 옵션이 여기에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드래그 했더니 드래그 했더니 나오더라. 혹은 뭐지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손바닥 모양이 나오네. 뭐야 눌러봤더니 전환? 여기 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블록의 유형을 바꾸기 위한 진입점이 총 두 가지인데요. 이 진입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 이걸 외우신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뒤져서 쓸 수 있는 힘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블록에 대한 무언가 가공을 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은 블록 핸들을 누르면은 해결이 됩니다. 블록 핸들을 눌러서 나오는 옵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다. 매뉴얼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블록 핸들을 눌러서 뒤져 보시는 게 먼저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고급 문제. 자, 여러 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할 일 목록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속이 터지잖아요. 여러 개의 블록을 한 번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방법 찾아내서 얘기해 주실 분. 여러 개의 블록을 한 번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영쌤 지금 해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맞아요.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해가지고 한 번에 속성을 때려버리기도 하고, 한글에서도 여러 줄 한 번에 긁어가지고 모양 바꾸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 개 한 번에 긁었더니 왼쪽에 핸들을 눌렀을 때 전환을 할 때 한 번에 적용이 되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주 안에 있어요. 우리 컴퓨터 하루 이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션도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다. 어디에 옵션이 있는지 뒤져보면서 쓰면 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은 블록 핸들에서, 그리고 페이지 전체와 관련된 무언가 옵션이 필요하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미트볼 메뉴에서, 블록은 블록 핸들, 페이지는 페이지 우측 상단 옵션, 이런 것들을 기억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이게 뭐야? 딱 보니까 글씨체 바꾸는 거 별로네. 기본으로 가야겠다. 요걸 누르면은 요 페이지에 링크가 복사되는구나. 요거 누르면 복사가 되고 요거 누르면은 작아지고 요거 누르면은 전체 너비를 다 써서 와이드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은
거의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나요? 얼마나 왕초보분들이 오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노션을 쓸 때 막막하게 느끼기보다는 일단 한번 써보시라. 지가 그래봤자 문서 편집 도구니까 쓰라는 대로 제목 써보고 아래다가 콘텐츠를 한번 써보자. 콘텐츠를 쓸 때는 최대한 풍성한 모양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슬래시를 눌러서 내게 필요한 블록 유형들을 찾아보자. 블록에 대해 편집이 필요할 때는 블록 핸들을, 페이지에 대한 편집이 필요할 때는 페이지 옵션으로 접근해서 내게 필요한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저한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페이지 안에 있는 콘텐츠를 편집하는 방법, 블록이라고 하는 도구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 마치려고 해요.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룬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블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페이지 콘텐츠를 꾸며봤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 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되나요? 너무 다행이네요. 쓰시다 보면은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규격 바깥의 케이스가 분명히 나와요. 그럴 때 한 번씩 뒤져보시고 안 되면은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 사이즈 조절이요. 슬래시 표라고 하는 블록이 있는데요. 표 사이즈 조절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요 각 컬럼의 사이즈는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고 표 전체 너비는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 컬럼의 너비를 동일하게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수동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가능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맨드가 바뀌었네요. 원래 따닥 누르면 열 너비가 일정하게 맞춰졌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기 요 옵션 버튼 보이시나요? 딱 봐도 얘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걸 누르면 컬럼에 대한 옵션이구나. 요걸 누르면은 행에 대한 옵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가늠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글 문서에서 쓰는 것처럼 표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글을 생각하면 노션이 좀 미워요. 한글에서는 이거 자간도 좁힐 수 있고 폰트 크기도 바꿀 수 있고 폰트 종류도 다 바꿀 수 있는데 자유도가 너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글은 저희가 원하는 문서의 모양을 만드는데 정말 좋은 도구이지만 노션은 간편성 그리고 공유의 용이함 등등을 노리는 도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기록 도구로 쓰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사 학습지를 여기다 보관을 해도 되고 나의 업무 기록을 보관해도 좋죠. 근데 노션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이지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공유 페이지로 만드는 기능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소서를 우리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기다가 노션 콘텐츠 만드는 교사 천쌤이 아니라 학기 초 학생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대충 가짜로 적어줘. 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노션 콘텐츠 말고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대충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자세히 만들어주려고 또 애를 쓰고 있네요. 이걸 그냥 복사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저 혼자 볼 게 아니잖아요. HDMI 꽂아서 이 화면에다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여기에 주요 정보를 담은 다음에 공유를 해주는 방법도 용이하겠죠. 노션은 정말 편리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게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웹 링크로 이 페이지를 단숨에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이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죠. 공유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게시를 선택합니다. 오늘 왕초 보니까 공유 탭에 있는 공유 기능은 소개 안 할 거예요. 공유는 공동 작업을 위한 옵션인데 지금 단계에선 안 배우셔도 됩니다. 그 대신 게시라고 하는 기능, 웹사이트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노션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생성합니다. 게시 탭에서 게시만 한번 눌러주면은 이미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지금 만든 이 페이지 링크를 줌에다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접속해 보세요. 접속해 보시면은 제가 공유, 게시 딱 3번의 클릭만으로 선생님들이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웹 링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게시는 영어 메뉴명이 좀 더 직관적이더라고요. 영어로 퍼블리시라고 하는 메뉴인데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이 페이지를 웹에다가 퍼블리시를 탕 해가지고 링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게시 기능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페이지 콘텐츠 작성과 게시 기능 이걸 이용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사용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실 분. 이걸 상상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런 기능이 있어?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걸 즉각적으로 상상하시면서 배워야 재밌습니다. 좋죠? 가정통신문, 특별실 사용시간 공유. 또 뭐 있을까요? 업무 안내. 맞아. 학기 초에 부서별로 업무 안내할 거 정말 많죠. 그 안내문을 여기다 작성할 수도 있겠죠. 학급 전달 사항 안내, 학생용 수업 참고 자료 만들기 등등등. 맞아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안에 저희가 페이지 콘텐츠로 텍스트의 성격을 가진 것들만 넣어봤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다가 페이지라고 하는 블록을 만들어주면은, 자, 보이시나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페이지에 하위 페이지를 심어서 여기다가 또다시 콘텐츠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또 다른 하위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즉, 노션은 이 모든 게 웹 페이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지 안에 페이지, 원한다면은 페이지 안에 또 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이 뎁스가 한 단계짜리 콘텐츠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 안에 콘텐츠, 콘텐츠 안에 콘텐츠로 콘텐츠의 트리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칭찬 스티커 같은 걸 써보시기도 했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게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이건 좀 고급 질문인데 일단은 노션에서는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대방이 노션에 가입을 하거나 노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게시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사이트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링크가 있는 사용자, 이게 바로 게시를 통해서 공유받은 사용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친구들에게 읽기 말고 편집이나 댓글 등을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학생이 요 공유받은 링크에 들어와서 편집 버튼을 눌러서 노션에 로그인해서 편집 기능을 활성화시켜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전부 다 노션에 가입시켜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간단하게는 공유, 게시 기능을 이용해서 읽기, 열람 정도만 허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게시 링크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거를 쌤이 원한다고 해서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조금 공유 설정이 복잡해요. 게시에 대한 권한인데 게시가 아닌 공유 탭에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를 골라서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는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날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하위 페이지도 만들 수 있지만 뭐 또 넣을 수 있냐면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죠. 자, 지금 뭘 붙여놓은 거냐면은 유튜브 링크 붙여놓은 거예요. 웹 링크, 이미지, 파일, 온갖 걸 다 여기다 다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년 연구실로 쓴다든지 업무 안내 자료 쓴다든지 할 때 원하는 링크, 원하는 파일 등등을 다 골고루 넣어가지고 하나의 콘텐츠 허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단일 페이지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페이지를 하나의 허브로 이용해서 그 안에 다양한 위계의 콘텐츠를 때려 넣고 한 번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학생에게 페이지별로 읽기 용도와 공동 작업 권한을 구분해서 줄 수 있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건 오늘 다루기엔 조금 깊은 내용이라서 공유 설정 관련된 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용량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션을 무료 요금제로 대부분 쓰고 계실 텐데요. 노션 무료 요금제에서 제한이 걸리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5메가바이트. 요 페이지 콘텐츠로 파일을 업로드할 때 파일의 용량이 5메가바이트로 제한되고요. 상대방을 노션에 가입시켜서 공동 작업을 시킬 때 게스트, 손님으로 초대해서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공동 작업의 인원이 10명으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거 빼고는 개인 페이지를 만드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는 멘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멘션을 해가지고 날짜를 표기할 수도 있고요. 날짜. 혹은 멘션을 해서 내 페이지에 초대되어 있는 게스트에게 알림을 전송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만들어둔 페이지를 즉시 링크해서 이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런 링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 멘션의 다양한 기능입니다. 아시겠나요? 교사 인증으로 교육용 업그레이드는 철회가 됐고요. 지금 교육용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대학원 이메일 계정입니다. 그래서 에듀라든지 이런 류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 이메일 계정으로 노션에 가입하시면은 플러스 요금제로 공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원도
한국 시장에서만 특이하게 교육 플러스 요금제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글로벌 정책과 맞지 않는 일이어가지고 몇 개월 전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쓰시거나 대학원 이메일 계정으로 플러스 요금제를 쓰시거나 아니면 내돈내산으로 쓰시거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페이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 게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해볼게요. 지금 하나의 페이지를 하나의 콘텐츠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과의 상담 기록을 하나의 페이지로 남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직 플러스 요금제로 뜨면은 땡큐죠. 근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 친구들이 9월부로 모든 걸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처리가 안 된 계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고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혜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이 노션 페이지에다가 기록해 두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니다. 상담 기록 말고 누가 기록이라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 천쌤을 관찰했는데 천쌤이 수업 태도가 진짜 좋은 거예요. 천쌤, 날짜 2026년 1월 22일에 한국사 시간에 임진왜란 다시 보기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에서 아주 좋은 활동을 보였어. 임진왜란 다시 보기 수업에서 임진왜란 피로인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감정이입하는 글을 작성함.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기록을 남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천쌤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 하나의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쌤 1, 천쌤 2, 천쌤 3, 천쌤 4 등등등 혹은 뭐 천쌤이 아니라 뭐 카리나 1, 카리나 2, 카리나 3, 카리나 4 등등등의 독립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복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항상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새 페이지 만들고 카리나 2026년 1월 24일 세계 4시간에 프랑스 혁명 수업에서 좋은 활동 보였어. 이런 입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 개의 독립 페이지에다가 학생에 대한 누가 기록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것을 적는 과정, 그리고 회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시나요? 적는 과정과 회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시나요? 예견되는 문제점 혹은 불편함이 있나요? 맞아요. 카리나 1, 카리나 2, 카리나 3, 4, 5 여러 개의 페이지가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카리나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모아볼 수가 없다. 정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 찾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쓰는 것도 힘듭니다. 날짜, 과목, 수업 주제,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똑같은 스키마로 쓰는데 매번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손으로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쓰는 것도 찾는 것도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드디어 쓰게 되는 건데 쌤들이 아까 노션 메모장이라고 하는 연습장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다양한 텍스트 형태의 기록을 남기는 걸 해보셨죠? 텍스트로 기록을 남겨서 내가 쓰거나 공유하거나 이것만으로도 노션은 상당히 재미있는 도구인 게 맞는데요.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노션의 사용의 뭐라고 할까요? 이 외연이 말도 안 되게 넓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슬래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노션의 여러 블록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게 튀어나오는데요. 딱 보시면 뭔가 가로 세로 줄이는 행렬인 게 티가 나죠. 행과 열 위에다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블록이 바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뭔지 모르겠어 어려워 라고 하시지만 만들었을 때 노션이 설정한 사용자 여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당신 지금 새로운 데이터 만들 거야? 아니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연결할 거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새로 해보는 거니까 새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 딱 보니까 여기부터 채우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제목을 붙여주는 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행렬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쌤들 행렬 많이 만들어 보시잖아요. 행과 열, 컬럼에다가 어떤 값들을 배열해가지고 학생의 누가 기록을 정리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는 이름을 써주고
여기다가는 날짜, 관찰 내용 이런 걸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값만 잡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한번 해볼 건데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대까지만 쓰시면 나오는데 이 온갖 것들 다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맨 위에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만 쓸 줄 알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안에다가 요 라인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누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제목에다가 누가 기록이라고 써보신 채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 만드신 분 이모지로 응답해 주시고 잘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블록이기 때문에 슬래시만 누르면은 만들 수 있고요. 이름도 알잖아요. 데이터베이스니까 대까지만 써보면은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서 새 데이터 소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면은 완료예요. 제목만 누가 기록이라고 이쁘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 만드신 분 이모지로 응답해 주세요. 수학 티처님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잡기 위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조금 실습이 진행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라인으로 만들어 보실게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딱 보면은 천생에 분명 행렬이라고 했는데 행도 없고 열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도 노션이 설정한 사용자 여정 설계를 잘 봅시다. 딱 보니까 요거네. 요거 눌러야 아래로 페이지가 추가되겠네. 눌러서 한 3개 정도 눌러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학생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학생 이름도 좋고요. 반려동물도 좋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 다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3명 정도 적어보시면은 이제 카리나와 윈터와 닝닝의 누가 기록을 적을 준비가 되었죠. 자, 이제는 오른쪽에다가 컬럼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독립적인 페이지에 적었던 내용들, 누가 기록을 관찰한 날짜라든지, 수업 주제라든지, 학생들의 활동 내용 등등을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오른쪽에 컬럼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니까 속성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눌렀을 때 바로 컬럼을 만들어주지 않고 뭘 또 고르라고 합니다. 이런 고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시키는 게 많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노션의 본질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속성으로 관찰 일자를 만들고 싶은데 텍스트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쓰겠죠. 2016년 1월 22일 귀찮으니까 26년 2월 24일 귀찮으니까 260302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모양새를 잘 맞출 거예요. 하지만 수백 개의 페이지를 쓰다 보면 분명히 귀찮아가지고 이 관찰 일자의 스키마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찰 일자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기 위해 보세요. 유형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개의 데이터 유형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뭘 클릭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뭘 클릭하면 될까요? 그죠? 날짜. 관찰 일자 쓰는 거니까 날짜 한번 클릭해봐. 모르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눌러봤더니 캘린더 위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 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가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맨 앞에 있는 타이틀에 대한 부연 설명 값들을 적어주는 공간인데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유형을 골라 쓸 수 있는 거구나. 아까 저희가 페이지 콘텐츠 편집할 때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블록을 끄잡아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속성을 추가할 때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값과 가장 어울리는 걸 골라주면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날짜라고 하는 유형을 이용해서 관찰 일자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 봅니다. 관찰 일자 만드시고 값까지 입력하신 분 이모지로 응답 부탁드릴게요. 관찰 일자 속성 만들고 값까지 입력하신 분.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게 뭔가 무섭다 보니까 슬슬 좀 나고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웠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날짜를 클릭했는데 입력이 안 되나요? 클릭하자마자 딱 입력이 돼야 되는데요. 입력하신 다음에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빠져나오시면 입력이 돼 있었을 겁니다. 자, 날짜 클릭하고요. 그냥 빈 공간 누르시면 돼요. 달력에서 나갈 때는 그냥 빈 공간을 띡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설계예요. 실수로 눌렀는데 자동으로 나가버리면은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는 바깥을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종료 일자를 지정하라고 나온다고요? 혹시 이걸 활성화시키셨나요? 종료일을 토글을 켜면은 시작한 날짜와 종료한 날짜를 구분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관찰 일자라고 하는 날짜 유형의 속성을 만든 겁니다. 개념. 관찰 일자라고 하는 속성에서 유형을 날짜로 선택하셨다. 관찰 일자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었는데 그 속성의 유형을 날짜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만 쓰시겠지만 관찰을 좀 해보세요. 이걸 키면은 시작 날짜, 종료 날짜를 구분할 수 있구나. 요걸 누르면은 날짜의 형식도 맘대로 바꿀 수가 있구나. 요거를 켜면은 시간 단위로도 입력이 가능하구나. 심지어 다른 나라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구나. 필요하다면은 리마인더를 통해서 이 이벤트 직전에 알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들어갔는데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뒤적거려 가시면서 배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찰 일자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제, 텍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에서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런 접근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업에서 쓰는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 주제란에다가 내 수업에 커리큘럼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임진왜란 다시 보기, 임진왜란 다시 보기, 임진왜란 다시 보기라고 하는 정형화되어 있는 텍스트를 매번 쓰는 게 아니라 내 커리큘럼을 옵션 값으로 넣어두고 선택해서 입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발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 이제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불편하다. 글자로 쓰기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속성 유형들을 뒤져보시는 거예요. 내 커리큘럼을 모두 옵션 값으로 집어넣어 놓고 선택해서 집어넣고 싶다. 어떤 유형을 골라주면 좋을까요? 활동 주제라고 하는 값을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넣어보고 싶다. 다중 선택, 선택 등의 옵션이 눈에 들어오신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다중 선택보다는 여기선 선택이 좋을 것 같아요. 다중 선택은 내가 만들어둔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원하는 만큼 복수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다중 선택이고요. 선택은 단일한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선택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활동 주제 속성을 만드시고 빈 셀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옵션을 선택하든지 새로운 걸 생성하든지 하라고 하는데 우린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옵션이 없죠. 여기다가 입력해 보는 거예요. 임진왜란 다시 보기.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은 나중에 같은 수업을 했을 때 선택하는 게 가능할 거고. 만약에 병자호란 다시 보기라고 하는 옵션이 필요하다. 생성해 놓고 다음 수업에서 병자호란 보기, 임진왜란 보기, 병자호란 보기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자꾸 뭐가 좋을까요? 찾아보세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나요? 블록이랑 똑같아요. 이 블록은 어디다 쓰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게 아니라 쌤들이 여기 있는 속성의 유형들을 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때려 맞추는 센스를 키워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답이 나온 거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활동 주제 혹은 과목 같은 경우에도 선택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사, 세계사, 사문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입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과목이랑 활동 주제를 선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목, 활동 주제를 선택 유형으로 만들어 보신 분 이모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션은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뭐 며칠도 모자라요. 뭐 노션 마스터 강의, 올인원 강의를 지향하는 강의들도 많죠. 근데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듭니다. 요거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배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과목 활동 주제 선택 유형으로 만들어 보신 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원래 제가 지금 한국사, 세계사, 사문탐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 빈셀을 눌러가지고 마구잡이로 만들었지만 정석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과목이라고 하는 선택 유형의 속성 헤더를 눌러주시고 속성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옵션 값들을 두고 쓸 건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옵션들의 색깔 같은 거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옵션의 정렬 방식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쓰는 분들이 여기에 옵션 추가가 숨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일반적인 방식. 입력을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빈셀을 눌러봐야지 라고 하는 접근으로 무작정 들이대시는 분이 빠르게 기능을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여기에 숨어 있지만
그런 걸 찾기보다는 일단 입력하고 싶으니까 셀을 딥다 눌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선택 유형의 속성에서 헤더를 눌러서 속성 편집에 들어갔을 때는 옵션을 추가하거나 옵션의 정렬 방식을 바꾸는 설정이 등장했는데 날짜 유형의 속성에서 헤더를 눌러서 속성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날짜의 형식, 시간의 형식, 알림 방법 등등을 설정하는 설정 메뉴가 나온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속성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영역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속성은 뭘까? 만들어 보고 이 속성에 대해서 무언가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헤더를 눌러서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지 뒤져보셔야 된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블록에 대한 편집은 블록 핸들에서, 페이지에 대한 편집은 페이지 옵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속성 헤더의 속성 편집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옵션은 데이터베이스 설정 버튼에서 찾아보셔야 된다. 메뉴로 가는 진입점의 위치만 알아두시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블록 핸들, 페이지, 미트볼 메뉴, 데이터베이스 속성의 헤더, 데이터베이스 전체 설정 메뉴.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보죠. 이거는 간단한 거. 활동 내용. 이거는 단연 텍스트가 들어가야겠죠. 텍스트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쌀라쌀라쌀라 쓰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천샘 1, 2, 3, 4, 5, 카리나 1, 2, 3, 4, 5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페이지를 오고 가면서 해당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행열 위에서 한 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필터링도 가능하겠죠. 이게 필터예요. 이게 정렬입니다. 혹은 속성 헤더를 눌러도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정렬하는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줘. 카리나에 대한 값을 이게 다 카리나 거라고 하면은 카리나에 대한 값을 몰아볼 수도 있겠고요. 필터에서 카리나에 대한 기록만 보여줘 라고 하면은 카리나에 대한 기록만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그룹화에 들어가면은 이름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줘. 닉닝, 윈터, 카리나. 혹은 나는 이름 말고 과목별로 그룹화를 해줘. 사문탐에 대한 기록, 세계사에 대한 기록, 한국사에 대한 기록.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필터, 정렬, 그룹화. 이것을 위해서 속성을 잘 설정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분 시간 드릴게요. 쌤들이 쓰신 샘플 데이터를 필터, 정렬, 그룹화를 이용해가지고 만져보시기 14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만져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정렬, 그룹화 기능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행렬에다가 뭔가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들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션에 존재하는 표 블록과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이 표는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 덤이에요. 이 안에 카리나가 들어가 있건 윈터가 들어가 있건 날짜가 들어가 있건 정렬도 필터링도 그룹화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 모양이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본 아이콘입니다. 요 카리나라고 하는 페이지의 기본 아이콘이에요. 이거 좀 이따가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공개를 해버렸네요. 이 카리나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기본 옵션 다 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사실 되게 와우 포인트인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카리나에 대한 활동 기록을 적었다고 해봅시다. 뭐 짧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따라 정말 감탄스러운 일을 해냈다고 해볼게요. 정말 완벽하게 머시를 해내가지고 정말 막 정탄스럽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물론 회고하는 입장에서 모든 게 행렬 위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행렬 위에 너무 많은 정보가 쌓였을 때 처리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리나에 대한 활동 기록을 쓰고 그 활동의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적자니 텍스트가 너무 길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열어버리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같이 했던 속성이 뭐냐면은 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원래 개념적으로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하는 속성입니다. 요 타이틀 속성에다가 손을 올려보시면은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열어보시면은 자 카리나라고 하는 이름에 뭐가 열렸나요? 우리 배운 개념이죠. 페이지가 열린 거죠. 이게 와우 포인트예요.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엑셀 상상해 보세요. 엑셀에서 행열을 만들고 이거가 직결되는 페이지를 즉시 링크할 수 있나요? 엑셀 따로, 워드 따로 써줘야 되는 기능이죠. 구글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션은 행열 위에다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딥한 내용은 페이지를 열어서 쓸 수 있다. 당연히 원한다면은 다양한 블록 요소들을 불러다가 쓸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이 안에다가 또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서 누층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덩어리거든요.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행, 열, 그리고 페이지 콘텐츠 안에다가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기록과 회고에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는 기본 아이콘, 비어있는 페이지 아이콘이었다가 무언가 콘텐츠가 들어가면은 줄무늬가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어준다면은 아이콘이 여기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난 다 꼴보기 싫다. 그러면은 이거 다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데이터베이스 전체와 관련된 옵션이니까 여기로 가볼까? 아니면 이름 속성에 대한 거니까 여기로 가볼까? 이렇게 뒤져보시면 되는 거죠. 이름 속성을 눌러봐도 페이지 아이콘을 가려버리는 기능이 눈에 보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옵션에서도 좀 복잡하지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콘 표시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페이지 아이콘이라는 거. 뽀짝하게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귀엽죠?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입력하는 게 만약에 짐이다 라고 하면은 가려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이해되셨나요? 행렬 플러스 페이지 콘텐츠 편집 기능의 집합체.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오시나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나만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목표에, 어떤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실래요? 사례 한번 공유해 주실 분. 지금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는데 또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오, 독서 기록. 좋죠. 독서 기록장, 독서 로그.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읽은 책, 읽은 날짜, 한 줄 기록. 이 정도만 써줘도 입력이 가능하겠고, 나중에 읽은 책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그룹화를 해준다면은 특정 도서에 대한 독서 기록이 충실하게 남겨지게 되겠죠. 그죠? 가계부도 쓸 수 있겠네요. 가계부. 가계부는 사실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정말 어려운 거긴 한데, 만약에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지출, 내역, 지출, 날짜, 지출, 비용, 유형은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스키마.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기록의 요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 요소들이 같은 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묶어내시는 거예요. 사문탑 누가 기록 따로, 세계사 누가 기록 따로, 한국사 누가 기록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이름, 관찰일자, 활동 주제, 과목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공유할 수 있다면은 한 개의 과목이든 100개의 과목이든 다 때려 넣을 수가 있고 원할 때 과목별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원할 때 과목별로 그룹화를 한다든지 해서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정리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강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쯤에서 아까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인라인이라고 하는 옵션도 있고 전체 페이지라고 하는 옵션도 있는데 요거 뭡니까?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잘 보세요. 노션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페이지 콘텐츠 영역에다가 하나의 블록으로서 생성을 했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을 만든 건데 따지고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독립된 페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념적으로 노션 연습장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닝닝, 윈터, 카리나라고 하는 하위 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이때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가? 자, 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블록 핸들을 눌러서 페이지로 전환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보셨나요?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지로 전환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노션 연습장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가계부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이 누가 기록의 하위에 닝닝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하나의 블록인 줄 알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하나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하위 페이지더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요 하나하나의 행이 독립된 페이지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션 연습장,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소속된 카리나라고 하는 이 페이지의 트리가 이렇게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인라인만 일단 알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라인에서 모든 게 파생되기 때문이에요. 인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면은 페이지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인라인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의 차이 이해되신 분? 이해 잘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요 트리를 보면은 단숨에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습장,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 카리나, 상위, 중위, 하위 페이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시각화를 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인라인으로 두고 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업무 대시보드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누가 기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일지라든지 누가 기록, 학생 명렬표, 진도표, 워크시트 등등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나 블록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블록들을 때려 넣었을 때 시각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군데다가 내가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때려 넣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을 만약에 내가 자주 안 쓴다면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로 노출시켜 놓기보다는 페이지로 전환시켜 놓고 한번 클릭해서 접속하도록 만들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해 나가시는 거죠. 업무 대시보드에 들어왔을 때 즉시 접근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눌러서 접근하게 할 것이냐. 당연히 바로 보는 게 제일 편하지만 이런 종류의 블록들이 많아졌을 때 사용자의 사용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거는 페이지로 학생 명렬표는 자주 편집을 안 하니까 이런 거는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컬럼을 두 개로 나눠서 이런 애들은 왼쪽에 바로 봐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른쪽에 배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노션 마켓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은 템플릿들이 있을 텐데 템플릿을 만들 때 이런 것도 되게 설계를 많이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해야 제일 편할까? 바로 볼 수 있는 거, 한번 눌러야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나가시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기록을? 요거요. 네, 맞아요. 요게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페이지로 전환해버릴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인라인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이것도 블록 중에 하나인데 슬래시하고 열이라고 눌러보시면은 두, 세, 네 개, 다섯 개까지 요 페이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컬럼을 구분할 수 있어요. 5개의 열을 만들어 본다고 치면은 1번, 1번, 3번, 4번, 5번 컬럼이 다섯 개로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룹화를 했다가 망쳤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룹화를 과감하게 제거해버리시면 돼요. 그룹화, 제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기에 만들었던 모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 번씩은 정렬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누가 기록을 만약에 막 쌓았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해야지 내가 가장 보기 편한가?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기록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찰 일자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정렬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콘텐츠의 순서가 좀 흐트러졌다고 걱정할 거 없고요. 그룹화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다가도 언제든지 그룹화에서 제거가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김 선생님의 말씀이 대단히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김 선생님의 고민이랑도 은근히 맞닿아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선생님들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모두 가지고 계시죠?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점프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말 많은 와우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지를 열어서 페이지 콘텐츠와 행렬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강력한 포인트지만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정말 강력한 포인트는 시각화 전략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보기, 뷰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이용하면은 정말로 노션의 활용의 이 외연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김 선생님이 하신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룹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좀 만졌는데 모양새가 흐트러져가지고 원래 모양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시각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개념을 잘 들으세요. 저희는 지금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한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보기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2개, 3개, 몇 개라도 늘릴 수가 있다는 건데, 자, 누가 기록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새 보기 추가 하고, 딴 건 잘 모르니까 일단 표 한번 만들어 보죠.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왼쪽에도 표가 있고 오른쪽에도 표가 있는데요. 조건을 똑같이 맞춰놓고 진행해 볼게요. 자, 둘 다 똑같이 정리를 해놓고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은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표와 2번 표는 서로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각각 원본과 사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동기화가 된다 1번, 동기화가 안 된다 2번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맞아요. 동기화가 되니까 제가 떠들고 있는 거겠죠. 그래야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지금 과목 때문에 정렬이 좀 틀어졌는데 과목까지 정렬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복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과목 오름차순, 관찰일자, 내림차순으로 통일하고 보여드릴게요. 과목 오름차순, 관찰일자, 내림차순. 자, 정리됐죠? 자, 왼쪽과 오른쪽 완전히 똑같이 정리를 했는데 왼쪽에서 이 친구의 이름을 까나리로 바꿔볼게요. 바꿔보면은 오른쪽에도 반영이 돼 있다. 오른쪽에서 까나리의 관찰일자를 1월 31일로 바꾸면 왼쪽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단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원본 데이터와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또 하나의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보기, 뷰예요, 뷰.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1번과 2번에서 서로 다른 시각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원본 데이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는 과목 오름차순, 관찰일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정렬을 걸어두고 2번 데이터에서는 철저하게 관찰일자만 가지고 정렬을 한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보여지는 방식은 서로 달라졌지만 데이터가 동기화된다는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까나리의 과목을 사문탐으로 바꾸면은 여기에도 까나리가 사문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정렬도 마찬가지고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서 나는 한국사 과목만 보고 싶어. 필터링. 오른쪽에서는 나는 세계사 과목만 보고 싶어. 필터링.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보기의 이름을 한국사, 세계사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운용하는 게 가능하겠죠.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터베이스 보기. 서로 동기화되는 데이터이지만 보여지는 방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모든 필터 다 풀고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기록이 있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정렬이고 뭐고 다 없앨게요. 저희가 원하는 작업 이거예요. 아까 김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정도는 그냥 원본 데이터로 보존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데서 시각화 전략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원본은 그대로 놔둔 채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 보기 추가, 표. 첫 번째 보기의 용도는 선생님이 운용하시는 과목의 이름 중 하나를 적어주세요. 저는 한국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 한국사라고 하는 보기에서 필터를 걸어줘야겠죠. 여기를 눌러서 과목을 필터 기준으로 고르셔도 되고요. 과목이라고 하는 속성의 헤더에서 즉시 필터를 거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만 보게 해줘. 여기까지. 여기에는 전체 누가 기록을 두고 여기에는 한국사 누가 기록만 볼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추가해 보는 거.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성공하신 분 말씀해 주시고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돌부리에 걸리신 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뭔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추가하면은 여기와 여기가 완벽하게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데 데이터 자체는 공유되지만 시각화는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다른 필터를 걸어줘도 다른 정렬을 걸어줘도 혹은 다른 그룹화를 걸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하신 분은 지금 보고 따라해보세요. 자, 누가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사, 세계사, 사문탐 등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록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추가하는 상황이에요. 제목의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표를 선택해주고 여기도 원래 이름이 표였습니다. 1번 표는 그냥 전체 누가 기록을 보기 위한 용도로 2번 표는 내가 가진 과목 중에 특정한 것을 보기 위한 용도로 바꿔주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고 과목 상단의 헤더를 누르든 아니면 과목의
필터를 누르고 과목을 눌러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의 과목에 대한 값만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보면 된다. 이게 바로 미션이었던 거예요. 어려우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해보시고 완료하시면은 이모지로 응답해 주세요. 다 하신 분은 추가로 해보죠. 하나 더 누르면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3개사 필터만 바꿔주면 되겠죠.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뭔가 이거 복사할 수 없나? 눌러봐. 복제가 있네. 복제 눌러서 이름 바꾸고 이미 걸려있는 필터의 값만 바꿔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죠. 그러면 전 지금 전체 기록, 한국사, 세계사, 사문탐이라고 하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갖게 됐고요. 여기에서는 모든 기록을, 여기에서는 과목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를 걸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새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이 필터에 맞게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선 사문탐만 보이게 필터를 걸어놨기 때문에 새 페이지를 만드는 순간 기본적으로 사문탐에 체크가 된 상태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세계사도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보기와 데이터베이스의 각 보기에서 시각화 전략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신 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 해보시는 거고 나중에 그냥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보기 보내드릴 거니까. 근데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시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필터와 정렬 그리고 그룹화까지 알려드렸는데 또 있습니다. 바로 속성 표시 여부라고 하는 친구예요. 속성 표시 여부. 데이터베이스 전체 옵션에서 속성 표시 여부로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노출할 속성과 숨길 속성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속성의 순서도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이 속성의 순서는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정렬 그룹화 말고도 속성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어떤 속성을 감추고 세계사에서는 어떤 속성을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예시에서는 속성 숨기기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각 뷰마다 서로 다른 속성을 노출시키고 속성의 순서도 자유롭게 배치해도 원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화 전략의 종류 정리해 볼게요. 필터, 정렬, 그룹화, 그리고 속성 순서 및 속성 표시 여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정말 기깔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보기의 맛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플러스를 눌렀을 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잘 모르니까 표부터 만들어 보시죠 라고 제가 대충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이해했을 때 정말 재밌는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데 속성 편집이 잠겨 있는 경우에 잘 말씀하셨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헤더를 눌러서 편집에 들어오면은 그 속성 유형에 어울리는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죠. 이름 속성에 대해서는 편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이름 속성은 저희가 아까 봤듯이 페이지 역할을 수행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의 코어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속성의 유형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속성을 숨길 수도 있고요. 속성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요 이름 속성만큼은 아무런 옵션도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삭제할 수도 없고요. 숨길 수도 없고요. 유형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둥, 데이터베이스의 코어를 담당하는 페이지를 의미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별다른 편집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필터와 정렬, 그리고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아이콘을 바꿔주는 거 정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진짜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기록에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추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더 만들어도 왼쪽, 오른쪽 표가 서로 정보는 공유하지만 시각화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새로운 보기를 추가할 때 나오는 요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감이 오시겠죠? 표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한 보드, 이 데이터를 이용한 갤러리, 이 데이터를 이용한 리스트, 차트, 대시보드, 타임라인, 피드 등등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구나라고 하는 걸 즉각 눈치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드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드 한번 눌러보시죠. 보드를 누르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드 눌러보셨나요? 보드를 눌러보신 다음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뜨고 있냐면은 병자호란 다시 보기, 임진왜란 다시 보기라고 하는 무언가 제목이 뜨고 있고 그 하단에 페이지들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만든 순간 뭐가 이루어졌죠? 이것도 우리가 배운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시각화 전략 중 이것이 자동으로 수행된 거예요. 땡땡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맞아요. 그룹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표 상태에서 그룹화를 했을 때는 시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병자호란 다시 보기 해당 페이지, 임진왜란 해당 페이지. 근데 보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과 그룹에 속하는 페이지, 그룹과 소속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시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룹화에 들어가 보시면요. 활동 주제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그룹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원한다면은 과목별 그룹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세계 삼국사 3은 다 만들어졌죠. 원한다면은 학생별로 그룹화를 하는 것도 가능해서 그 학생과 관련된 기록만 쭉 모아보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 뭐가 없냐면 그룹화 제거가 없습니다. 보드라고 하는 것은 그룹화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보기이기 때문에 그룹화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아웃마다 고유한 기능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갤러리는 뭐예요? 리스트는 뭐예요? 하나하나 알려드리지 않아요. 쌤들이 만들어 보시면서 아, 갤러리는 썸네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구나. 리스트는 되게 미니멀한 뷰를 보여주고 있네. 캘린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날짜 정보를 달력 위에서 보여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가시면서 내게 필요한 걸 골라 쓰는 겁니다. 엄청 골라야 돼요. 블록 유형도 골라야 되죠.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도 어떤 유형으로 쓸지 골라야 되죠. 그리고 필터 어떻게 할지, 정렬 어떻게 할지, 그룹 어떻게 할지도 골라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레이아웃도 골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골치 아파 보이신다면은 사실은 노션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건 싫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요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노션에 딱 맞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는 게 일단 1차 목표인데 보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왜 이렇게 길이가 길어? 이렇게 안 길어도 될 것 같은데 길이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 아, 나는 까나리, 닝닝, 윈터, 카리나 이름 말고 얘네들에 대한 기록도 한 번에 보고 싶은데 왜 노출이 안 돼 있지? 누르지 않고 즉시 이 녀석들의 속성 값을 카드 위에서 볼 수 없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2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보드 만들기 3분 시간 드릴게요. 47분까지. 보드 만들기, 내가 원하는 그룹화 조건으로 설정하기, 카드 크기 줄이기, 원하는 속성값 노출하기. 요 네 가지 미션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안내 안 드리고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찾아내가지고 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47분까지 도전해 보시고 다 하신 분은 이 다 하신 분이라고 하는 글에 이모지로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7분에는 제가 방법을 한번 시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디오가 비는 동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역시 이번 거는 즉시 이모지가 안 올라오죠? 오, 좋아요. 성공하고 계신 분들은 뭐 처음에 정말 왕초보 상태로 오셨다면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올까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거든요. 정말 긍정적인 변화예요.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어려워도 일단은 뒤져가면서 노력을 해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 배운다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진 않거든요. 하다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은 막 뒤져가면서 배워야 그게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게 됩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셨던 분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자, 47분인데 제가 한번 쓱 시연해 드릴게요. 시간 문제였던 분들은 뭐 계속 해보시고 조금 헷갈려서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봐보세요. 자,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추가해서 보드로 만들려고 해요. 대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대뜸 만들어보고 보드는 이런 겁니다라고 배워봤지만 이제 쌤들이 보드라고 하는 게 그룹화를 위한 시각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는 걸 아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 말고 과목별로 혹은 학생별로 그룹화된 보드를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드시게 되는 거죠. 추가 보드를 눌러놓고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주제 말고 학생 이름별로 보고 싶어. 그룹화, 그룹화 기준은 학생 이름으로 해두자. 아, 했는데 카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로 스크롤이 많이 생기네. 마음에 안 드네. 카드의 크기를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카드의 크기를 줄이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 옵션에서
레이아웃에 들어가 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처음 만들 때는 여기서 레이아웃을 즉시 고를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옵션 레이아웃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변경도 가능하고 요 레이아웃, 요 형태와 관련된 옵션도 모두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는 카드 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보자. 아, 카드 크기를 줄일 수 있네. 작은 카드 선택.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봤더니 열 배경색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다래. 페이지 아이콘도 뺄 수가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속성 값이 즉시 보이면 좋겠는데 속성 표시 여부 이거 아까 우리 배웠죠. 속성 표시 여부에서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보자. 근데 원하는 걸 끄집어내시면서도 이 보드라고 하는 특성에 맞게 난 다 끄집어냈더니 좀 꼴배기가 싫은 것 같아. 이 경우에는 나는 날짜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날짜보다 학생의 활동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날짜는 없앨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커스터마이징을 해 나가시면서 나에게 맞는 뷰, 이게 보기라고 말씀드렸죠. 나한테 맞는 뷰의 상태를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꾸 깎아 나가시면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완벽하게 해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감이 오신다면은 충분한 겁니다. 좋아요. 초반에 비해서 이모지를 남겨주는 분들이 조금 줄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중간에 흐름을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물론 2시간짜리를 다시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도 발췌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건데 이제 쌤들은 대부분의 기능을 배우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파고들자면은 옵션이 정말 많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조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배우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배운다면 이거예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지금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보기를 추가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오른쪽에만 새로운 뷰를 쌓을 수 있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기록 데이터베이스 블록을 링크 복사 하신 다음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붙여넣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은 그리고 내가 만들어둔 보기 중에서 똑같이 차용하고 싶은 보기가 있다면 선택 새로운 보기를 만들 거면은 새 표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에 새로운 보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래쪽에 새로운 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기 편하시라고 페이지 아래다 만든 거지 사실은 다른 페이지에다가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같은 워크스페이스 내부라면은 어디에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너무 당연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와 새 페이지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상호 동기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호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화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필터, 전혀 다른 정렬, 전혀 다른 그룹화, 심지어 레이아웃을 바꿔버린다고 해도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작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다가 쌓아주셔도 되고요.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고 나면은 네 맞아요. 원본이 뭔지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도 티가 납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여기 보이시죠? 요 화살표 표시. 이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뜨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과 링크된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두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요, 쌤들 이거예요. 자, 제가 로드맵을 제공해 드릴게요. 로드맵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콘텐츠 제작과 공유에만이라도 써보세요. 페이지 콘텐츠를 작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공유하든 이 용도로 한번 써보세요. 일단 가볍게. 그리고 오늘 배우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으셨다면은 내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구축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많은 아이디어 나왔죠? 누가 기록도 있을 수 있고, 누가 기록, 복서 기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진도표를 만들 수도 있겠고, 학생 명렬표를 노션으로 관리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걸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면은 내 업무에 가장 필요한 형태의 시각화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보기에 실현해 보시면 되겠죠. 원본 데이터에서 하지 마세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실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내게 필요한 시각화 전략을 사용한 상태로 모이게 되었다? 그럼 나만의 업무,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뭔 뜻이냐면은 내가 자주 쓰는 페이지에 내가 자주 쓰는 데이터베이스와 페이지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들어 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션이 막막해요 라고 하셨겠지만 페이지 콘텐츠 제작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시각화, 데이터베이스의 집합, 이것까지 완료하시면은 점점점 성장하는 날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는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열 수가 있는데, 전체 페이지로 열고,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요,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구성을 생기부 업로드용 엑셀 서식과 일치시켜 두신다면은 즉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복사해서 스키마만 일치한다면은 복사해서 엑셀에다 붙여 넣어도 정상적으로 복붙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기부 관리를 노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업로드용 파일에다가 집어넣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시각화 전략만으로 모든 게 되진 않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글 문서와 호환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엑셀과 호환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이것들을 내보내거나 혹은 복붙하는 것만으로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오늘 배우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노션 정말 괜찮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엑셀 파일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무 서식을 노션에다가 마이그레이션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100% 실패하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일단은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어갈 데이터들을 노션에다가 한번 쌓아보는 거예요. 노션의 데이터를 잘 쌓아두면은 회고가 쉬워지기 때문에 정말로 업무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어디에 기록할지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회고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생산성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으니까 한 번에 여기까지 점프업, 좋죠. 좋지만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지나간 데이터보다는 앞으로 쌓아갈 데이터에 집중해가지고 이 로드맵을 점점점 완수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래 걸립니다. 저는 맨 땅에서 혼자 배워가지고 오래 걸렸지만 쌤들은 이런 강의라든지 콘텐츠를 통해서 조금 고속열차를 타실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시면은 저희 오픈 카톡방에 놀러 와가지고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업무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건 제가 쓰고 있는 대시보드인데 실제 업무 페이지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아까 배우셨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얼추 상상은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셨겠지만 지금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보시죠. 데이터베이스인데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차용해 놓은 거구나. 타임라인은 안 써봤지만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여기에는 상태별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보드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완료된 거는 따로 볼 수 있게 필터를 걸었구나. 태스크는 한 번에 볼 수 있게 달력위에 넣어놨구나.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하위 페이지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특히나 노션 템플릿을 많이 쓰시는데 템플릿을 쓰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어떤 구조로 시각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은 템플릿을 받아도 못 써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템플릿들 혹은 나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가시면서 써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도표와 수업자를 연결한다. 좋습니다. 진도표와 수업자료 연결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진도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수업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상황인 건데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진도표 거칠게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수업 자료라고 했을 때 진도표에 이제 적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시, 날짜, 뭐 학급, 그리고 과목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업 자료를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도 뭐 제목, 과목, 정도를 해볼게요. 자, 수업 자료, 01차 시 오리엔테이션,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의 OT 자료를 만든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진도표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1교시에 1학년 7반 한국사 수업이 있는데 이 한국사 수업에서 OT 자료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때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링크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형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속성을 추가하실 때 관계형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진도표에 관계형 유형 속성에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때 내가 만든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고 양방향 관계형을 켜주면은 잘 보세요. 자, 두 군데 모두 속성이 만들어졌죠. 진도표에서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링크할 수 있는 속성. 반대로 수업자료에서도 진도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링크할 수 있는 속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보면요. 보이시죠? 이게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페이지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가 되지만 만약에 공이차시 1, 2회 등장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눌러서 이게 발령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테러거치 한번 할게요. 눌러서 보이시죠? 원하는 페이지를 링크 해주면은 진도표에도 수업 자료가 링크되고 수업 자료에도 진도표가 링크되어서 상호 참조 구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은 진도표를 보면서 오늘 이거 수업해야 되네 들어가서 즉시 수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관계형이에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연결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들을 끌어다가 링크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바로 관계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관계형 잘 배워두시면 정말 쓸데가 많고요.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처음엔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진도표와 수업 자료가 가장 대표적인 관계형 설정의 예시 중에 하나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서로 연결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오픈톡방에서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